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약발이 점점 짧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새 수장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얘기 짚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된 행동과 또 발언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SH 사장 시절에 발언했던 내용이 연일 인터넷에 오르내렸습니다. 변 후보자가 결국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여기에 또 측근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 발언을 먼저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창흠 후보자 발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않고요. 그 보도에 의해서 이제 되게 접했는데 약간 사람을 존중하는 발언이라기보다도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발언 이런 것에서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구의역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걔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다고 하고 이에 앞서서 또 공유주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게 국토부 장관 사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말이나 이런 걸로 구설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러면 또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예상되는 사람마저 이렇게 말로 또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인식의 문제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는 그랬죠. 그 현 정부가 처음에 그 투기화의 전쟁이라는 그런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죠, 예, 그 슬로건을 내걸고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냈는데 그 대책들이 다 사실은 국토의 관리에 아주 나쁜 그런 대책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갑은 오히려 더 교란되고 시장은 교란되고 또 점점 이상한 입법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소유권을 갖다가 오히려 올가매 해가지고 전체 그 경제가 그 부동산 그 효율적 시장을 말하자면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길래 이번에는 좀 뭔가 새로운 분이 나와서 기조를 바꿔가지고 네네. 하면은 그래도 과거 잘못을 어느 정도 그 상기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약간 용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변창흠 후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철학이 있고 제가 저분에 대한 그 진보 잡지에 실린 글도 봤고 네네. 또 논문도 봤는데 나름대로 자기 의물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학계에 있다가 상당히 젊은 시절에 그 SH공사하고 네, 사장으로. LH공사 사장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가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를 세상에 적용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실사구시라고 그렇죠. 해가지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분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기조를 일단은 크게 바꾸지 않고 그냥 옛날 것을 투기하고 전쟁이 잘 됐다고 나가는구나 이런 네. 느낌을 갖기 때문에 네.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LH공사 사장, SH공사 한 조직의 어떻게 보면 수장 역할을 했을 때 나온 발언이기도 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예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 자체가 나중에 행동이나 정책으로 옮겨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과거 발언이라서 이 발언만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장관을 판단할 때에는 이제 자격 요건을 따질 때에는 도덕적인 부분, 또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이야 또 이게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네. 오래 하셨으니까 주택 건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측근 비리 같은 건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차하고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이제 도덕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발언 자체를 보면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무슨 밥을 사 먹냐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못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들이 밥을 더 많이 사 먹거든요. 원래 사 먹는 게 더 저렴하게 치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집에서 해 먹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현실 인식이 문제고 지금 공공주택을 보면 선호도 인식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못 사는 맞아요. 사람들이 사는 주택.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출발선부터 저는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양질의 주택을,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LH 그 동탄 행복주택을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도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많이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비만 4천만 원 이상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작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 청문회 중이지만 만약에 장관으로서 취임을 하면 이런 부분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서민들이 주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아직 뭐 임기가 제대로 시작한 상황도 아니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 아닌데도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에게 기재부도 좀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변 후보자가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런 공급 정책에 좀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김규정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통과해서 이제 신임 장관으로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뭐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임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네네. 이제 청와대에서 긴밀한 협조로 공급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 나왔었고 예. 바로 또 3기 신도시도 빨리빨리 진행하라라는 주문이 또 나온 상태죠.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게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에 이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네네. 기조를 얘기를 했고 또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예. 또 공공 재건축 추진 또 3기 신도시 같은 기존의 공급 계획들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내용들 주로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 정책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 확대, 공급의 속도를 내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걱정은 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는 할 텐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택지 조성에 관련된 뭐 토지 보상 해결하고 그렇죠. 이런 사업 승인 받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기본적으로 시간은 걸리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실제적인 효과를 시장에 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에 계속 좀 걱정들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혹은 뭐 좀 기존의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지들을 네. 주택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진행했을 때 사실 시장의 반응이나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답습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전체적인 시장의 얘기들을 좀 더 듣고 정책들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이 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건축이나 뭐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큰 숙제들을 몇 가지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세권 이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을 뉴욕의 뭐 허드슨 야드라든지 파리의 뭐 리브고슈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뭐 지하철을 지화해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좀 낙후돼 있다가 아니면 좀 소외받던 지역들을 새로운 좀 주거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여건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문 대통령께서 그 갑자기
신도시에 속도를 내라 네네네. 하는 말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래요? 제가 이제 직접 TV를 보신 거죠? 보신 예.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그 휴전선이 뚫려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속도를 내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한다. 이게 국토의 관리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미친 그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그 시골과 서울과의 양극화. 불균형. 그게 일본보다 5배, 미국보다 10배 정도 우리는 또 시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 수도하고 지방이 항상 광역 수급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값을 계속 올려놓고 신도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옛날에도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3기 신도시는 사실 예정이 돼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 속도를 좀 내라고 주문을 한 그리고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신도시 부지가 거의 없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변 후보자가 계속 근무하던 데가 뭐냐면 LH, 네, SH 이런 데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신도시 목적은 달성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뭐 재개발 쪽을 이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손대고 싶은 거예요. 재개발 쪽에. 예, 공영으로 손대고 싶어가지고 네네. 재개발을 또 강력하게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뭐 뉴욕 허드슨 그 야드라고 야드나, 네. 그런 그 뉴욕 일부의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거의 2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그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민간 중심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네. 공영이 이제 그걸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터무니없는 거죠. 대개 공영이 개발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예. 미세한 그 주택의 소유라고 표현하죠. 네네. 소유 욕구를 갖다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공급과 수요가 그 매칭이 미스가 돼가지고 서로 그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단숨에 그냥 또 하겠다. 신속하게 하라. 네, 하라고 그건 하니까. 나는 참 이게 국토를 사랑하는 정신인지 아니 참 굉장히 의문이 있으신 거군요. 굉장히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해서. 예석하달까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김민만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변창흠 후보자의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역세권 고밀도 개발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눈이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사실 뭐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죠. 뭐 역세권 개발하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뭐 역세권 개발하고 고밀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네네. 뭐 옳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죠. 지금까지 안 됐는데 네. 변창흠 후보자께서 뭐 이게 신도 아니고 이게 국토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 이걸 얼마나 신속하게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빨리빨리 병이 또 도진 것 같은데 급하면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닥치니까 급해진 거지 안에서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게 빨리빨리 병이 도지진 않거든요. 빨리 하면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기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LH 이름이 붙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네. 일반 민간 건설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해결해야 될 점이 질과 양을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되고 변창흠 후보자도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질과 양은 반비례거든요. 질이 올라가게 되면 양은 줄 수밖에 없고요. 공급 물량을 늘리면 또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변창흠 후보자 잘 1년, 길어야 1년 반이고 돈 또 LH가 지금 아마 부채가 1조가 굉장히 아니죠. 많죠. 몇 조죠? 100 몇십 조인가요? 130조 정도 되는 네. 부채가 있는데 돈도 없고 시간이 없는데 1년 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 물론 그 의욕은 넘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 솔직한 심정은 기존에 나와 있는 계획들 있잖아요. 상기 예. 신도시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죠.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발표했던 그런 계획들이라도 잘 마무리가 하면 저는 매우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밀도 개발한다는 거는 다음 정권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 네네. 역세권 개발하고 지하철 지하로 넣고 하는 건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 이게 국토부 장관 1년 남은 국토부 장관이 해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불성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변창흠 후보자가 공급 방안에 대해서 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익 환수 쪽에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장점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공급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이점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로 환원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한 방식일 거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공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상품들 이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네. 민간 상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추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얘기가 됐었던 이런 뭐 역세권의 주요 부도심들의 약간 복합 상업 지역 같은 것들의 대규모 공밀 개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참여나 아니면 민간 주도로 조금 진행을 해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익 환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의 여러 가지 개발에서도 이제 환수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명확하게 환수를 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민간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이제 개발 형태들 상품들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지 네. 또 너무 획일화된 공공성 상업 지역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변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서울로 치면 뭐 여러 부도심 지역에 역세권 주변으로 대형 뭐 주거 상업 복합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들이 수년간 이미 있죠. 자치구의 하고 계획으로 있고. 머물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활성화를 하면서 민간 주도나 공공 참여 뭐 이런 것들 균형을 좀 맞추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공공 재건축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네.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 기부 채납 같은 것들이 사실 적지 않고 그러니까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상당한 이 이익 환수가 된다라고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획기적으로 저희가 변화를 해서 뭐 층고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민간 주도나 이런 것들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속도를 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이 주도한다라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책 네. 발표는 하겠지만 한계는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미비할 수가 있어서 민간을 이렇게 좀 너무 이제 배척시하는 모습보다는 같이 진행을 하면서 속도를 내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현재까지 나온 발언으로는 좀 그렇게 전환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러니까요. 좀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좀 보면서 계속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이 들어간 주요 대책과 관련된 발언은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공공 위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도 이런 핵심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재건축들이 공공 재건축이 있었지만 사실 부진했던 데는 이런 뭐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추진하는 어떤 속도를 붓는 힘들이 좀 약했다. 그래서 추진한 메리트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이 변 후보자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수해야 될 개발이익이 있고 네네. 환수해서는 안 될 개발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환수해야 될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거나 네. 또는 환수해서는 안 될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국토 이용에 있어서 교란이 일어나요. 국토가 훼손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가격 규제라는 게 항상 국토 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선적으로 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지금 환수법이 있습니다. 그 환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그 용어에서 좀 착각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네.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상한 그 본래 개발이익이거든요. 그럼 개발이익은 특히 불평등하게 특권을 누리는 개발이익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네.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것은 환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도 안 높여주고 뭐 도시 기반 시설도 해주지 않고 행하는 자기 그 재축인데 그걸 환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축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면은 그 건물이 필요한 곳에 건물이 없게 되니까 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되기 때문에 환수해야 될 개발 이익과 환수해서는 안 될 개발 이익을 확실하게 정리를 구분할 하고 필요가 있다. 그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에 보면 환수해서는 안 될 개발 이익을 환수는 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대개 한 반절 정도는 환수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좀. 예, 그걸 확실하게 그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따가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네. 투기랄지 이런 용어들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서 막 뭐 어떤 정책을 난립이 보면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난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정책인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문제죠. 예. 그렇죠. 변호부자가 이제 뭐 아직 내정자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죠.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 개념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네.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변호부자가 이제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36곳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 후보자가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했는데 또 저희가 뭐 몇 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 풍선효과를 예상하니까 또 주변이 또 오르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또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도 우리가 겪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계속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미 3년 반 됐잖아요. 2017년 5월에 너무 피색 규제 깁니다.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11.3 대책부터 피색 규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패한 정책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내용을 보면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창원이나 천안이나 뭐 부산 뭐 이런 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좀 생소한 뭐 경산, 여수, 순천 그러니까요. 뭐 이런 지역까지 다 이게 물론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니까 규제를 묶었겠지만 제가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 저한테 항의 전화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아니 우리 동네에 몇 개 아파트만 올랐고 나머지는 안 올랐는데 이게 뭐 경산 이런 데 왜 지정을 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또 야기가 되는 우려되죠. 지역들이 예. 그렇잖아요. 뭐 김해라든지 뭐 여러 지역들, 양산, 뭐 구미, 목포 뭐 이런 지역들이 벌써 거론이 되고 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국을 다 그냥 그러게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게 처음부터 낫지 않았을까. 언젠가 갈 것 같거든요, 왠지. 이런 이 식으로 가면 흐름대로라면. 되지 않을까요? 전국이 다 그냥 묶여버릴 것 같은데 네. 핀셋 규제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살아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는 사실은 풍선 효과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요. 핀셋 규제란 것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은 안정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뭐 개발 호재가 생긴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뭐 어떤 뭐 고층 빌딩이 생긴다든지 이벤트들이 있겠죠. 이런 이벤트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핀셋을 규제해서 그 지역만 이렇게 묶는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전 국민이 지금 투자 심리가 다 살아있고 불안하고 최근에 SBS 연예대상에서 그 모 연예인이 네. 그 수상 소감에서 그랬잖아요. 집값 좀 잡아달라고 유재석 연예인 보고 집값 잡아달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거든요. 집값 좀 잡아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맞지 않은 피색 규제를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또 다른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서울로 역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다 투기판이고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일 파에는 차라리 똘똘한 서울이 낫지 않냐 싶어서 그동안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지금 서울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정책을 3년 반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원인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20번이 넘는 정책 동안 계속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지역을 규제를 하고 그 옆이 또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면 거기를 또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 사실 12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만 봐도 전국이 한 0.29% 올라서 2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황이고 서울도 한 달 전보다 2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선 효과처럼 이제 차라리 서울을 두드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서울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김규정 소장님은 이 현상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시장의 이런 통계적인 현상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충족 요건을 갖춘 지역들의 핀셋형 규제를 하는 이런 규제 지역 지정 방식을 네.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거나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치적으로 이제 상승 문제를 보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과도해지거나 이런 지역들 계속해서 지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규제 지역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봐서 지정할 만하다라고 보였던 지역조차도 이제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단지 몇 개만 올랐고 우리 사실 이 동네는 지역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없는데라는 이런 호소들도 많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여기는 그동안 안 오르다가 이제 조금 반짝하는 것 같은데 왜 지정을 했냐라는 것부터 해서 보니까 이 국토부 사이트나 청원 사이트에 굉장히 글이 많이 그렇죠. 올라오고 다들 이제 반발을 하고 정책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거티브식으로 핀셋형 규제를 하는 것들이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당분간 저금리 유동성 기조에서 또 이제 코로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백신과 함께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면 이제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았던 것들도 점점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는 국면이다 그렇죠. 보니까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금방 잡히기는 내년에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동일한 기본적인 규제 라인에 좀 어려운 지역들의 핀셋형으로 인센티브나 지원을 주는 혜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이 네. 사실 올해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게 하는 양도세 일반과세 유예 조치를 저희가 이제 2분기에 잠시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매물이 그래도 조금 출시가 되면서 서울이 약간의 가격 조정과 함께 보합세를 조금 유지한 수개월 기간이 동안 있었죠. 보였었죠. 근데 예. 다시 지금 하반기 연말로 오면서는 전국적인 이런 풍선 효과와 함께 서울도 다시 자극을 받고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 지역 중저가도 그렇고 강남권의 고가 상품들도 아파트 가격이 사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 규제 정책이 있다고 바꿀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나가는 걸로는 지금 시장 통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 지금 뭐 지역별로 규제를 계속 받아가는 지역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니까 이제 매물로 돈을 돌리는 집을 사려고 이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집값을 지금 잡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이제 분들 많거든요. 규제 지역도 그렇죠. 용어가 뭐냐면은 투기 이제 과열지구, 그렇죠. 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있고, 네.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그 어떤 곳을 지정하냐면은 값이 약간 오른다든지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곳이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럼 값이 오른다는 건 뭡니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네,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너무 얘기겠죠. 넘친다거나 예. 이제 그런 건데 그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경제적인 그 이론적인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주택 부족 의심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써야죠. 주택이 부족하니까 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투기 과열 지역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니까 정반대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투기 뭐 수요를 준다든지 또 경쟁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택 부족 의심 지역으로 만약 쓴다고 한다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도 많이 확대시켜야 되고 공급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 하나만 해도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사실 이게 정치적인 용어죠.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정부의 인식도 담겨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본래 거죠.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생겼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게 더 심화되면서 이걸 활용하다가 중간에 좀 덜 시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그 투기 과열지구라는 표현보다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용어를 정해야 되죠. 네. 경제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구나.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냥 투기가 과열됐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그걸 규제하는 그런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반대 정책. 근데 뭐 인식이 과연 바뀔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희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값이 오르고 이게 또 다시 매물로 돌아오고 또 지역이 규제를 받으니까 서울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생각했던 궤도로는 안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계획을 만들다 보면 계획처럼 되는 걸 거의 못 보거든요. 우리 네네. 인생도 그렇고 정부 계획을 보더라도 정부 정책대로 이게 부동산 시장, 우리 경제 상황이 움직여진 적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계획을 바꾸잖아요. 보통 네. 수정을 하거나. 근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바꾸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저는 피세 규제 자체도 지금 피세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성공한 사례가 있냐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규제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던 정책들을 왜 계속 이게 리바이벌 할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정책,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집값이 내리면 이렇게 또 풀어주는 이런 잘못된 모순의 정책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네. 이걸 해결하려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그렇죠.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급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공급도 지금 3기 신도시 속도를 빨리 내라고 하는데 이게 빵 공장도 아니고 빨리 내라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이미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본다면 예. 공급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펴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도 민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라고 하면 민간은 안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보유세도 올리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니까 아니 보유하기도 부담스럽지만 팔려고 하니까 뭐 60% 그렇죠. 70% 세금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보유세를 올린 다음에 양도세를 좀 낮춰서 출구 전략도 만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탄력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좋게 말하면 뚝심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왜 이렇게 우직하게 계속 같은 규제를 밀고 가는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황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지금 미국도 돈을 더 푼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 기조가 더 심화될 것 같고 투자 심리 자체는 더 살아났고 정부 정책은 신뢰는 땅의 바닥에 떨어졌고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17조 정도 풀린다고 하거든요. 토지 보상금은 더 많이 풀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이게 악재만 가득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떨어지기를 저도 솔직히 제 마음은 네. 좀 안정되길 바라는데 네. 그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멘텀을 찾기가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바뀌는 국토부 장관도 바뀌겠지만 좀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진지하게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세부담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어서 내년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뭐 중과 유예를 해주는 상황이고 하지만 뭐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오를 거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도 이제 올린 상태고 이미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놔서 과연 나한테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고민을 하고 이미 계산기 두드려 봤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 상황에서 뭐 내년도 6월 1일 전에 뭐 집이 막 무더기로 나와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종부세율이 1주택자도 최고 3%까지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지역에서는 최고 6%까지 그러게요. 법인들도 6% 단일세율로 종부세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내년부터 네. 높게 이제 상향 조정돼서 12월에 이제 고지서를 받게 되실 그렇죠. 텐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작년, 올해, 내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당장 다주택자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양도세 부분에 있거든요. 네. 양도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는 부분 유예해 준다고는 하지만 유예해 주는
기간 동안에도 최고 세율이 지금 높네요. 62%까지거든요. 물론 이제 3주택 규제 지역에 네. 해당이지만 네네. 최고 62%니까 뭐 그 이후에 최고 7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별로 체감이 이미 높기 60이나 때문에 70이나 뭐 그게 잘 안 그거다라는 되는 거죠. 부분들이고 그리고 당장 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 세율도 올라가지만 그 고가주택에 대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주택자들에 대한 실거주 부분들마저도 실거주 요건이 이제 1년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점점 1주택자들도 팔기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올해 하반기까지 연내 이제 내년부터 양도세 그 거주 기간 요건 강화도 있다 들어가죠. 보니까 예. 오히려 처분을 그래도 단기간에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움직임을 보이셨고 내년 상반기에 다른 저희가 뭔가 퇴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물건 출시되기가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일부 이제 변호인단이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얘기를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종부세가 늘어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 3, 4년에 걸리는 이런 단계별 인상 구조이고 당장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다른 변화가 없기 전까지는 좀 버티자라는 입장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물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묶여 있을 위험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증여라던가 네네. 뭐 아니면 그렇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동명의라던가 이런 것들로 계속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년이 공급이 되게 부족한 해라고 저희 방송에 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누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정해진 공급도 적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물들까지 안 나오면 굉장히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또 다른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적어도 이제 3년, 5년 이후의 그렇죠. 얘기고 당장은 공급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다가 내년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21년, 22년 상황이 있고 네. 전세난 해결도 당분간은 좀 그렇게 획기적으로 되기 어려운 상황에다가 임대차 입법의 이제 후속 효과 같은 것들이 진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또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물 회전이 잘 안 되고 신규 공급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투자를 막 활발하게 해야 될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중에 자금은 많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려 있거나 좀 막바지 투자를 하시려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계속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저희가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 계획은 이제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년 후에 공급이 또 늘어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도 뭐 저희 기대와 함께 좀 없겠죠. 없어진 네, 상황일 없어야죠. 테니까 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상화되면서 저희가 마구 풀었던 이런 유동성 부분이라던가 뭐 제로금리까지 낮춰놨던 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려는 경제 상황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직전에 마지막 이제 강세에서 또 좀 소위 이제 막바지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묻지마 투자를 하시게 되는 이런 실수요자분들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책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조금 이런 조금 멀리 있는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네요. 지금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또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어쨌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들이나 상품들은 생기겠죠.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시는 전략들도 미리미리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다 받아놨는데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서민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종부세율이 올라가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주택자 같은 경우 뭐 조건이 있죠. 3주택의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관련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사실 실소유자라고 보고 좀 세부담을 경감해줘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랄지 이런 것을 공시지가하고 연결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바꿔서 대개 과세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 공평이라는 건 형평인데 그 사람이 과세 부담 능력이 없는데
국가가 과세를 가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주택도 기능이 있거든요. 주택 공급 기능이 있어요. 네네. 다주택자들이 꼭 화사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그런 정책을 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떠나죠. 공급 시장에서 세금만 내고 손해 날 것 이 연장이 있을 뭐 증여를 필요가 없는 한다거나 거죠. 뭐든 하는 그냥 그렇죠. 안 내놓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전세난이랄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면 아파트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는 항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몰아가 가지고 오히려 정반대의 대책들 필요한 대책이 안 나오고 정반대의 대책들을 양산하니까 결국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정부가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시장 교란을 일으키다가 3년 반이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결국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어떤 예. 사람들은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 이면에는 뭐냐면 국토 교란도 빈익빈 부익부 굉장히 심화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죠.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지 효율적인 시장을 방해하고 그걸 흐트려 가지고 공영이 막 신개발을 하려고 또 재개발까지 하려고 네. 그러면 공공이 그건 나서려고 아주 하죠. 불보듯 결과는 뻔한 거죠. 사실 뭐 변창 후보자도 공공을 위주로 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격 비율 현실화해서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뭐 7%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봐야 될지를 두고도 굉장히 오랜 논란이 됐었던 대상인 것 같거든요. 김임원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됐고요.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둘 다 현실화하겠다는 네, 건데 올리는 거죠. 물론 뭐 표본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기존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현실화한다는 게 저는 현실화 자체가 그냥 명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과세의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주택을 세수 가진 확보에. 사람들의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시기가 왜 지금 집값이 올랐을 때 사실 세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세율이 그렇죠. 오르고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올랐는데 이 공시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이게 종합 부동산세만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세 지표라든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한 60여 30몇 가지 가지. 정도, 네. 60몇 가지인가요? 네. 그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세율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시가격을 다시 이렇게 뭐 조정하거나 그건 낮출 수는 어렵죠.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아까 그 김규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3년이나 5년 후에 경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또는 조정기가 됐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10년도, 12년도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조정기가 오게 되면 또 피해를 누가 보냐면 영끌해서 주택을 샀는 사람들, 맞아요. 실수요자들이 또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부동산 시장적으로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분명히 조정기는 옵니다. 안 올 수가 없고요. 그럼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차면 기울기 때문에 내년 시장만 바라보면 뭐 강세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는 5년이나 7년 후 정도를 생각하면 그 사이에 분명히 조정기는 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정 소장님께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 이게 어떻게 앞으로 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상승률 추이에서도 보셨지만 네. 19년도 빼고는 계속 가장 오르네요. 높은 네. 인상 수치거든요. 그래서 표준 단독주택 이어서 전체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들도 올해 지역으로 치자면 고가주택 몰려있는 서울 그리고 이제 좀 15억 원 넘는 네. 좀 이런 비싼 주택들 초고가주택이라고 위주로 불리는. 좀 네. 더 많이 빨리 오르게 될 겁니다. 내년 한 15억 원 이상 그룹군에 대해서는 11% 이상 올릴 거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좀 이런 특정 지역 비싼 주택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인상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구조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빨리 늘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면 뭐 최근에 조금 인센티브가 많이 생기고 있는 뭐 부부 공동명의 네. 내지는 뭐 증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주택을 있는. 분산하는 이런 네.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제 정책에서 또 기본적으로 원했던 어떤 시장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정책들과 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을 계속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반복됐던 일들이 앞으로도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우려의 걱정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민 전 교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